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또 명장을 지금까지 또 봤는데요. 네. 다음 명장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예, 또 장군님께서 뽑으신 다음 명장 누굴까요? 아까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했고 이순신 장군님을 얘기했잖아요. 손자도 사실은 거기에 반열에 끼는 저 같은 사람도 평가한다는 게 이거는 어느 도단인 것 같고 네. 다만 군대의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다. 이순신 장군님이 계시고 알렉산더 대왕이 있듯이 손자도 거기에 있다. 그 이유는 그 전쟁의 어떤 원리, 해석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의 기준을 제공했고 손자병법이라는 거를 통해서 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배우느냐가 전쟁을 이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쟁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거를 이제 일깨워준 그런 분이죠. 그러면 손자님께서 전쟁을 과학적으로 최초로 푼 장군이라고 봐도 되나요? 꼭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게요. 손자병법이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영어로는 Art of War예요. 어. 전쟁의 술이야. 야, 오. 아트 오브 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술이냐 어. 과학이냐 이거를 따졌을 때 놓고 보는데 네. 술적으로 해석을 한 거군요. 서양 사람들은 술적으로 해석을 한 것 오. 같고 우리는 병법이라고 해서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것은 따지고 고민하면 할수록 그때그때 해석과 깨우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드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전쟁의 교과서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기본 교과서라고 볼 수 수학의 있죠. 정석처럼. 우리가 이제 방송을 많이 보면 네네.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야, 손자병법에 이런 게 나와 있어. 뭐 이런 많이 인용하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그 정도로 이제 그 손자병법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서적인. 해석이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술이냐 과학이냐에 따라 그러니까. 다릅니다. 어. 아트 오브 워. 아, 네. 정말 저는 확 와닿네요, 뭔가. 네. 저 한번 다시 봐야겠습니다, 이 부분. 알겠습니다. 자, 다음 명장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니발 장군입니다. 카르타고의 예. 이제 장군인데 예. 네네.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적수였던 카르타고의 장군이고 이분이 코끼리를 몰고 알프스 산맥을 지나서 이태리 북부로 해가지고 칸네라는 곳에서 로마 군대를 맞이해가지고 로마 군대를 완전히 경멸시킴으로 해서 로마가 거의 망할 뻔한 그러한 업적을 이룬 장군이에요. 근데 이 칸네 전투가 우리 같은 군인들이 꿈꾸는 전장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이긴 전투예요. 로마 부대를 네. 거의 포위를 해서 이제 섬멸을 했는데 하루 종일 죽였다고 그래. 그때 로마 군인이 너무 약한 건 아니었습니까, 혹시? 그때 로마는 하루 걸러 지휘관이 바뀌었어요. 네. 하루는 이 사람, 그 다음 날은 이 사람, 다시 이 사람. 전리품을 누가 더 많이 갔느냐, 뭐 누가 뭐 이런 걸 따진 거지. 부패했구나. 하니발이 머리를 잘 쓴 게 하니발은 자기 군대도 있었지만 많은 용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 용병들을 가운데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자기 엘리트 부대는 좌우에 놓고 자기가 기병, 예. 속도 빠른 부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하고 싸우니까 자연히 돈 받고 싸우는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밀리니까 자연스럽게 포위가 되기 시작한 거야. 밀릴 걸 이미 예상하고 이렇게 오. 적진 똑똑하네. 오. 그래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니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명장은 또 어떤 명장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저희가 또 한 번 그래서 다뤘었잖아요. 예. 일단 10위권에는 이분을 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노베이션을 많이 하신 분, 남보다 빨리 움직였다. 포병 같은 새로운 개발되고 있던 무기를 어떻게 쓰면 된다. 즉 집중을 해서 쓰면 좋다 하는 것을 미리 깨닫고 많은 전투에 승리를 했지만 결국에는 승리의 여신이 끝까지 가진 않았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적. 그래서 인생을 보면 계속 이기는 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언젠가는 꼬꾸라지게 돼 있는데 박수 칠 때 사실 떠나야 되는데. 그니까요. 박수 칠 때 떠나야 돼. 박수가 끝이더라도 자기가 묵묵히 중심을 잡고 예. 있으면 다시 또 박수 받을 일이 있다. 네. 돈 많이 벌었다고 박수 받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갖고 뭐 했느냐 갖고 맞아요. 박수를 받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 그래서 네. 나폴레옹은 사실 더벙커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많이 다뤘었잖아요. 맞아요. 천재적인 그런 전략, 전술.
그리고 정말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 벙커. 전편으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저희 명장 또 봐야 됩니다. 어떤 분입니까? 줄리어스 시저. 줄리어스 시저. 로마를 통일하고 예. 난잡한 공화정을 나름대로 정리하려다가 독재자로 물리기도 하고 고을이라는 곳에서 야만인들을 통일을 시키고 뭐 이런 영웅인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던 영웅들은 군인의 명장이라는 그런 타이틀보다는 예. 이때만 해도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쓰러뜨리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전쟁을 수행했던 장수뿐만 아니라 그 뒤에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기 좀 어려운 장수로 시작해서 나라의 리더로 그 나라의 2년 3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끌어간 그런 사람들이죠. 줄리어스 시저 같은 경우는 황제에 오를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니까 단순히 명장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고민했던 게 야 과연 그러면 명장이 뭐냐 진짜 라고 했잖아요. 어렵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비록 군인으로서 시작은 했지만 그 로마의 황제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 오를 뻔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외교, 문화, 군사, 경제 이거를 다 아우르는 그런 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신, 신격에 하는 사람들 이순신 장군이 네. 알렉산더 대왕 네. 대왕이잖아. 그다음에 손자 같은 양반들이 있고 또 군인으로 시작해서 국가를 이끌었던 사람들 시저 같은 사람들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살라딘도 그렇고 약간 좀 결이 조금은 다르네요. 틀리고 그다음에 롬멜 군인이었죠. 그렇죠. 롬멜 아이젠하워도 군인에서 미국의 대통령은 했지만 현대 시대의 아이젠하워하고 2000년 전에 시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줄리어스 시저까지 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명장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징기스칸. 징기스칸. 왜 안 나오나 했다. 그니까요. 말이나 타고 염소나 키우던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제가 징기스칸을 좋아하는 이유는 전 세계를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징기스칸이 칸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뭐 독살이 되고 어머니하고 자기 부인이 적한테 붙잡혀가고 하는 그 과정에서 특히 자기 부인이 적한테 붙잡힐 때 우리 같은 놈 같으면 내가 부인을 버리는 것보다 여기서 죽겠다 그러고 칼을 뽑아들고 100대 1로 싸우다가 그냥 죽어버렸을 텐데 징기스칸은 도망갔잖아요. 징기스칸은 도망갔는데 나중에 부인을 다시 해방시키고 나서 보니까 이미 다른 자기 적의 자식을 낳은 상태였어요.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 그냥 죽고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망가서 다시 기회를 또 모색하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또 다른 어떤 기회를 내가 포착을 하고 다시 또 찾아가서 이거를 또 점령하는. 그 부인을 용서하지도 않았어. 아니 왜? 용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됐죠 그러면? 그 부인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치 받아들여줘야지. 그 부인이 다른 남자랑 낳은 아이까지도 자기 자식처럼 키운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요소 중에서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장에서만의 적응력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징기스칸한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자기의 적도 자기의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안에 드는 우리 알렉산더 대왕을 아까도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 맨 위급으로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10분의 명장분들을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나 순위는 매기지 않았습니다. 순위는 매기지 않았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지금 보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본인이 또 좋아하는 순위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아까 이제 김수린 생도님이 또 좋아하시는 또 연예인분이 계시잖아요. 네, 제 마음속에 김수현 씨. 마음속에 마음속에 김수현 씨. 마음속에 김수현 씨. 네네네. 자, 그러면 전인범 장군님의 그 김수현. 그쵸. 그분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나의 롤모델.
내가 사랑하는 어떤 명장 그래도 우리 장군님 마음속에 명장 한 3위 정도 3위 정도 궁금합니다. 3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순신 장군 빼셔야 됩니다. 어나더 이거 워낙- 레벨이기 때문에 저기 위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자, 이순신 장군 빼고 네 그럼 3위부터 한번 3위 좀 부터? 아래부터 올라가야 재밌으니까 좋습니다. 예. 6.25 전쟁 때 세 분이십니다. 벤 플리트 장군이에요. 6.25 때 한반도 작전을 이끌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맥아더 장군님 말고 맥어더 장군님 밑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오른팔. 한반도 전체가 적화되지 않도록 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고, 근데 이분을 제가 이제 두 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6.25 때 미군 장성들 아들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죽었다고 해요. 기록에 의하면 한 5명 정도가 자기 아들을 잃었어요, 장군들이. 그 5명 중에 하나가 벤 플리트 장군의 아들입니다. 공군 조종사였는데 예. 북쪽에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다가 격추가 됐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인데 보고를 받았어요. 이제 아드님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든지 구해와. 시체라도 갖고 와. 끝까지 책임을 물어. 꽃가에서 누가 가라고 그랬어.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 찾으려고 다른 사람 아들들을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없다. 너무 멋있다. 인품이 좋으셨네요. 예. 네. 보통은 근데 아예 참전 자체를 안 하게끔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행방불명이 됐는데, 그리고 벤 플리트 장군이 그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를 만들 때 예. 많은 지원을 해서 육군사관학교를 만드는 그러한 그 큰 공로자이시기도 해요. 자, 그 다음 2위는 어떤 명장일까요? 김종호 장군이신데, 예.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 시대에 네. 학도병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다행히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바람에 학도병으로는 복무를 안 해도 됐고, 일본군으로는 복무를 안 해도 됐고, 예. 우리나라에 돌아오셔서 이제 소위로 임관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5년 만에 이제 대령이 돼서 육사단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38선을 연해서 그때도 막 교전들이 많고 막 남한 내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군인 중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아서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월북한 사건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대장이 공산주의자인데 자기 부하들 모아놓고 야 훈련 간다 떠나와 그래놓고는 북으로 월북을 해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그 당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김종호 이 양반이 대령 때 매복을 해가지고 적을 섬멸하는 그런 큰 공을 이루셨고, 6.25가 터지기 직전에 남들은 놀고 휴가가 있는 동안에 진지를 팠어요. 원래는 북한이 서울을 갖다가 그 중부전선을 해서 이렇게 포위를 하고 때리려고 그랬는데 이 포위가 안 된 거예요. 이 김종호 장군 육사단이 막아내서. 그래서 이분이 큰 공로를 세웠고, 또 전쟁 말미에는 백마고지 전투 때 지휘를 하셨어요. 백마고지 전투가 주인이 24번 바뀌었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뺐으면 중국군이 또 다시 탈환하고 또 우리가 또 탈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24번이 바뀌었고, 뭐 고지가 하도 포탄이 많이 떨어져서 뭐 1m가 깎였느니 뭐 이런 데가 백마고지 전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전투를 또 지휘하셨고, 나중에 참모총장도 되고 했는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죽기 전에 통일을 못 보고 죽어서 한이다 이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6.25 때 한국군 장군 중에서는 이분을 제일 제가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장군님 중에 두 번째시죠? 두 번째. 일단 두 번째. 아니, 근데 한국 사람 중에서는 첫 번째. 오, 그러면 이제 1위는 외국 사람인 거예요. 우리 전일본 장군님의 그 김수현 가장 1위. 원픽. 예, 원픽. 6.25 때. 6.25 때. 6.25 때 원픽. 원픽은 역시 맥아더 장군이다. 맥아더 장군님. 맥아더 장군님. 그래서 맥아더 장군, 더글러스 맥아더인데 예. 아버지도 미 육군 참모총장이었어요. DNA 자체가 장군님이시구나. DNA 자체도 장군이고 예. 콧대도 높고 네.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흑역사도 좀 있는 분이야. 흑역사요? 어떤 흑역사가 있죠? 좀 뭐라 그럴까, 여자 관계도 조금 불명확한 것 같고. 그래서 1위로 혹시 꼽으신 거 아닐까요? 그다음에 일설에 의하면 예. 그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밑에 부하들이
장군님은 훌륭하십니다. 이 소리를 맨날 써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래요. 좀 힘든 성격이네요. 그 예전 사진 보면 막 시가도 이렇게 담배도 네, 되게 네. 어디 부잣집 도령님 같은 느낌으로. 근데 실제로 집이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 필리핀에서 예. 총사령관 하다가 어찌됐건 물러났다가 다시 그 필리핀을 수복하고 또 일본이 저렇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 천황을 원래는 교수형을 시켜야 되는데 교수형을 시키면 안 된다. 예. 해서 천황제도 유지했고 일본이 평화헌법을 제정하게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그 양반의 그런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런 게 이제 했는데 네. 하여간 윗사람들하고는 별로 잘 못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도 그렇죠. 이분이 밀어붙인 거 아니야. 네. 그렇지만 반면에 또 수도 없이 중공군이 개입한다고 경고를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듣고 있다가 한 방 얻어맞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또 메가더 장군이 중국에다가 원자탄 몇 개 떨어뜨리자. 어찌됐건 이분의 별명이 아메리칸 시저예요. 아메리칸 시저. 미국의 시저.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는 둘도 없는 대한민국을 살아남게 하는. 예. 만약에 인천 상륙작전 안 했어 봐요. 일일이 싸우면서 올라갔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쵸. 전국이 초토화되는 거지. 모든 사람이 반대했던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는 거. 그 결단력과 촉.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놓고 어느 것을 더 위로 볼 거냐. 그거는 각자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메가더가 건방지고 여자 관계가 좀 복잡했다. 아, 그게 사실이라면 예. 그렇다든지 대통령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뭐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 뭐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니미츠 장군은 미국의 해군이었고 메가더 장군이 이제 그 지상군과 전체적인 작전을 총괄했는데 그때 그 작전 전술 전략 이런 것들하고 천지적인 그런 방법, 그다음에 일본을 저렇게 만든 거, 또 6.25 때 그런 것들 이런 걸 볼 거냐 하는 것은 각자가 하는데 전임 범위는 하여튼 메가더 장군의 그런 장점, 예. 인천 상륙작전 예. 그런 거를 높이 평가해서 저의 원픽. 원픽 네. 6.25 전쟁 시. 6.25 전쟁 시 원픽은 그렇다. 네. 그렇다면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맨 위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 이순신 장군님 손자, 또 그 밑에 있는 프리드리 대제다, 시저다, 나폴레옹이다, 살라딘이다 이런 사람들 많다. 있고 예. 또 이제 그 밑에 징기스칸. 롬멜도 있고 뭐 메가더도 있고 뭐 있는데 제가 모든 장군을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알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를 딱 픽하라 그러면 윌리엄 미첼이라는 장군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윌리엄 미첼. 윌리엄 야, 미첼. 계속 나옵니다 지금. 예. 네네네네. 이 사람의 별명은 미국 공군의 아버지예요. 미국 공군의 아버지. 이분이 활동하실 때는 미국 공군이라는 게 없었어요. 육군 항공이 있었지. 육군 항공. 그럼 공군을 처음으로 이렇게 공군이라는 의미를 딱 만드신 게 에어포스. 공군이 만들어지는 큰 획을 그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예. 이분이 미 육군 조종사로서 전투기에 이제 조종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안 난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삭감하고 해서 예. 비행기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비행기로 땅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도 할 수 있지만 바다에 있는 배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옛날에는 배가 큰 포를 갖고 서로 때리는 게 이게 해전의 중심이었어요. 배에 철갑을 둘러가지고 배에 포탄이 맞아도 배가 지금 탱크처럼 침몰하지 않도록 네. 어뢰를 맞아도 침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그게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함주의라고 그래. 큰 배 거함주의. 사상, 큰 배 사상. 이 빌리 미첼이 그런 큰 배도 비행기로 침몰을 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 철갑을 두를 때 아무래도 전면전이나 뭐 사이드로 하다 보니까 여기를 치니까 위에서 치면 침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보다. 그렇지. 맞죠? 그렇지만 그런 주장을 했는데 해군들은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뭔 소리야?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증명을 해보이겠다 그랬더니
그래 증명해 보여봐. 그래놓고는 이 비행기에서 큰 폭탄을 못 실게 했어요. 실패하도록 하려고 그랬던 거죠. 아, 일부러. 네가 시험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 대신 요만한 폭탄으로 해. 그래서 이 사람이 이틀인가를 그렇게 했는데 역시 침몰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거짓말하고 큰 폭탄을 싣고 가서 그래서 침몰을 시켰어요. 배를. 그때부터 예. 미국이 항공모함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미 육군 항공을 워낙 1000대를 해가지고 예산도 안 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참다가 언론에 폭로를 해버렸어요. 군기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데 1920년대 얘기예요. 검사가 예. 당신 말이야. 당신 주장한 것 중에 진주만이 공중공격으로부터 취약해서 나중에 큰 변을 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랬더니 미첼 장군이 일본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실제로 있었던 일보다 20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이 미친놈이 한 얘기니까 귀담아 듣지 마라. 사과한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군사재판에 회부돼가지고 유죄를 받았어요. 군사재판장이 제 기억이 좀 정확히 안 나는데 7명인가 그랬는데 6명은 유죄, 한 사람은 무죄. 그래서 하여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유죄를 받아서 예. 군에서 쫓겨났어. 그 무죄를 했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더글라스 메가더야. 야,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되구나. 네. 근데 진짜 그 메가더 장군은 미래를 한참 미래를 한치 앞을 내다보셨나 보다. 그러네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달려가가지고 네. 미첼 장군한테 미첼 장군님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군을 위해서 애국하고 전장에서 싸우고 그랬는데 틀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한 얘기도 아닌데 군이 당신의 그런 충정을 잊어버리고 유죄를 때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미첼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나의 모든 것은 육군이 만들어준 것이다. 육군은 나에게 빚진 게 없다. The army owes me nothing. 이분이 그 뒤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 육군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폭격기 이름이 빌리 미첼로 그래서 B-24가 빌리 미첼이고 그 빌리 미첼이 2차 세계대전 때 항공모함 위에서 발진을 해서 동경을 제일 먼저 폭격하는 그런 폭격기가 됐고 야, 참 이분이 상징적이네요. 유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연금도 못 받고 그렇죠. 네. 계급도 뛰어야 되거든. 그렇죠. 이등병 제대하는 거야. 예. 그러나 미 의회에서 다시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미국의 최고 훈장인 명예훈장을 받게 돼. 이래서 미국이 훌륭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나는 빌리 미첼과 같은 장군이 돼야 되겠다. 네. 별 4개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는 어릴 때부터 가장 큰 롤모델이었어요. 롤모델. 자, 오늘 우리 이렇게 명장 10명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네. 6.25 때 전인범 장군님, 보통 장군 전인범이 네. 뽑은 6.25 때 전쟁 명장 또 3분, 탑3. 그리고 마지막에 또 가장 사랑하는 롤모델까지. 마음속의 롤모델까지. 네, 마음속의 롤모델까지 네. 이렇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네. 해주셨고,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전쟁사를 통해서 많은 걸 또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김수리 생각 어떠셨어요? 명장이라고 불리는 게 어떤 게 명장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이기고 이렇게 업적을 남기고 맞아. 이런 게 명장이라고 또 생각했는데 예. 그 외에도 그냥 전쟁터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앞에 나서서 이렇게 인솔 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다 명장이 아닐까. 처음에 요거 딱 대본 받았을 때는요. 아 재밌겠다. 우리 또 장군님이 이런 거 못 하시거든요. 1위부터 10위 매기고 못 하는데 얼마나 재밌을까 했는데 역시나 못 하셨지만 못 하셨지만 이렇게 훌륭한 명장들이 또 있고 예. 또 이게 그만큼 어렵구나. 또 새삼 이렇게 또 장군님들을 되게 존경하게 되는 예.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장군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데 이걸 다 어떻게 또
이 전 세계 그 전쟁사가 다 머릿속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명장의 걸어다니는 전쟁사예요. 네, 업적을 다 아시고 네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게 다 이제 보통 장군 전인범에 다 있다는 네, 거죠. 예. 궁금하시면 꼭 궁금하시면. 베스트셀러니까 구매해서 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또 명장 10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